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에서 김준호는 창문을 때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45세의 그는 기술에서 농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기업 집단 중 하나를 이끌고 있었다.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은 뚜렷한 이목구비, 관자놀이의 회색 머리카락,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결정의 무게를 담고 있는 깊은 갈색 눈을 가진 남자였다. 서울 도시가 빈막 너머로 흐릿한 불빛의 양탄자처럼 그의 앞에 펼쳐졌다. 아시아에서 3주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약들을 체결하고 돌아온 첫날이었다. 시차로 인한 피로가 그의 눈꺼풀을 무겁게 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어 그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5년 전 결혼한 그의 아내 이민지는 계획했던 환영 만찬을 취소했다. 그녀가 종양 전문의로 일하는 병원에서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생겼다고 했다. 흔한 일이었다. 그녀의 의료 응급 상황은 항상 우선순위였고 이는 그가 그녀에게 반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에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해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결심한 준호는 우산을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의 운전기사는 이미 퇴근했기에 그는 직접 자신의 제네시스 GV80을 운전했다. 서울 금융중심가의 거리는 그 시간에 비교적 한산했고 몇몇 택시와 배달원들만이 폭풍우를 무릅쓰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근처의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 빗소리와 교통소음을 뚫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뒤에서 짜증난 경적 소리가 연이어 울렸다. 그 울음소리에는 그를 멈추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운명의 부름 같았다. 준호는 아무렇게나 차를 세우고 우산으로 최대한 몸을 가리며 소리를 따라갔다. 두 상업 건물 사이의 골목에서 차양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된 채로 고급스러운 담요에 쌓인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는 마치 고급 상점에서 나온 것 같은 바구니 안에 있었다. 준호의 심장은 그의 눈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세부 사항을 포착했을 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기의 목에 걸려 있는 것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섬세한 백금 목걸이였다. 그는 그 목걸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민지에게 첫 결혼 기념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는 아기를 안아들었다. 여자아이였고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보였다. 아이의 눈이 떠졌을 때 그 친숙한 갈색 눈동자가 그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다. 담요와 함께 고급 종이에 쓰인 편지를 발견했지만 피에 완전히 망가져 내용을 읽을 수 없었다. 그 사업가는 주변을 둘러보며 보안 카메라나 아기를 두고 간 사람의 흔적을 찾았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상업 건물의 창문들은 모두 어두웠다. 그의 직감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다. 위치, 목걸이, 아이와 함께 있던 물건들의 품질, 모든 것이 이 상황이 세심하게 계획되었음을 나타냈다. 준호는 즉시 당국에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민지의 목걸이, 아기의 눈의 유사성, 그의 아내가 일하는 병원과의 근접성,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였다. 게다가 그 작은 아이의 얼굴에는 그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보호 본능을 일깨우는 무언가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리면서 준호는 아기를 자신의 코트로 더 잘 감싸 비를 피하게 하고 자신의 차로 데려갔다.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민지의 목걸이가 그 아기의 목에 걸리게 되었을까? 왜 누군가가 그렇게 비싼 물건들과 함께 아이를 버렸을까? 그리고 왜 하필 민지가 일하는 병원과 그렇게 가까운 곳을 선택했을까? 강남에 있는 복층 펜트하우스, 그가 민지와 살고 있는 집은 그가 도착했을 때 어두웠다. 그의 아내는 아직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소중한 꾸러미를 가슴에 안고 있던 준호는 자신이 곧 아내가 수십 년간 간직해온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비밀들은 그가 결혼한 여성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터였다. 아기는 그의 팔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자신이 일으킨 감정의 소용돌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거실 소파에 눕히고 구르지 않도록 쿠션으로 둘러쌌다. 그리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그의 어릴 적 친구이자 현재 존경받는 경찰 수사관인 박상구에게였다. 두 번째 전화는 민지에게 걸려고 했지만 그가 그녀의 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특유의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지가 아파트로 들어섰다. 긴 하루의 일과 후에도 그녀는 늘 그랬듯이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단정한 올림머리로 묶여 있었고 하얀 의사가운은 여전히 깨끗했다. 그러나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준호를 보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일찍 돌아왔구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준호가 전에 듣지 못했던 긴장감이 묻어났다. 그때 그녀의 눈이 소파 위에 작은 꾸러미에 머물렀고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민지야. 준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네가 봐야 할 것 같은 게 있어. 그는 소파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담요를 젖혔다. 잠든 아기의 얼굴과 더 중요하게는 그 목에 걸린 목걸이가 드러났다. 민지의 입에서 새어나온 소리는 흐느낌과 한숨 사이의 무언가였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려 가장 가까운 벽을 붙잡아야 했다. 어디서 그 애를 찾았어?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근처 골목에서. 준호가 아내의 모든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답했다. 우리 결혼기념일 목걸이와 함께 말이야. 3개월 전 응급수술 중에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목걸이 말이야. 민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힘을 모으는 것처럼.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준호는 그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절대적인 공포.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서재에서 하자. 책으로 가득 찬 벽과 여전히 비에 시달리는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을 가진 넓은 부부의 서재에서 민지는 무겁게 가죽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녀가 시작했다. 오래전에 밝혔어야 했던 거야. 네가 내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거야.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마치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처럼. 나에겐 쌍둥이 언니가 있어, 준호야. 우리가 5살 때 실종된 줄 알았던 언니 말이야. 준호는 마치 방 안의 공기가 빨려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모든 가족 모임에서, 모든 공유된 이야기 속에서 쌍둥이 언니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민지야?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왜냐하면 미진 언니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야. 민지가 목이 메인 차에 계속했다. 언니는 우리 부모에 의해 공원에서 산책하는 동안 납치됐어. 그 후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 부모님은 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셨어. 아버지는 일에 파묻히셨고 어머니는 슬픔으로 병드셨지. 그리고 나는 수년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그날 숨바꼭질을 하자고 제안한 게 내 아이디어였거든. 준호는 충격과 연민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가 알고 있던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은 마치 무서워하는 어린 소녀로 변한 것 같았다. 깊은 트라우마를 다시 겪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3개월 전에 민지가 계속했다. 병원에서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어. 우리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잃어버린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불광동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어. 모든 상식을 거스르고 나는 그곳에 갔어. 그리고 언니를 만났지, 준호야. 미진 언니가 살아있었어. 그 폭로는 무거운 구름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준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언니가 약속하게 했기 때문이야. 민지가 대답했다. 이제 눈물이 자유롭게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언니는 변했어, 준호야. 수년간의 버림받음과 고독이 내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니를 변화시켰어. 언니는 우리 가족이 충분히 찾아보지 않았다고 포기했다고 비난해. 그리고 지금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리고 지금 언니에게 아기가 있군. 준호가 마음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말을 마쳤다. 아니, 민지가 정정했다. 그녀의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강렬하게 그의 눈과 마주쳤다. 언니가 그 아기를 데려왔어, 준호야. 그 아이는 언니의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더 나쁜 건 언니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우리가 언니의 인생을 망쳤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상우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긴급히 만나야겠어. 아기에 대해 모든 것을 바꿀 만한 것을 발견했어. 민지가 갑자기 일어섰다. 마치 더 많은 폭로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것처럼. 내게 말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자신이 간직해온 또 다른 비밀을 밝힐 준비를 하며. 민지는 서재의 창문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섰다. 비는 계속해서 서울을 적시고 있었고 그 순간의 무게를 반영하는 듯한 회색 장막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준호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을 때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있었다. 나 병들었어, 준호야. 그녀가 감정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혈병이야. 2개월 전 정기 검진에서 알게 됐어. 징후들이 있었어. 극심한 피로, 설명할 수 없는 멍들. 하지만 나는 많은 의사들처럼 내 몸의 증상들을 무시했지. 준호는 마치 발밑의 땅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마음은 민지가 극도로 지친 채 집에 돌아왔던 모든 밤들, 그녀가 화장으로 가리려 했던 멍들, 사교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변명들로 돌아갔다. 왜 나한테 숨겼어? 그가 목이 메인 차에 물었다.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야. 민지가 계속했다. 우리 가족에게 수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희귀한 유전적 조건이야. 어머니가 미진 언니의 실종 후에 단순히 슬픔으로 병드신 게 아니었어. 어머니도 이 병을 가지고 계셨어. 그리고 지금 미진 언니도 아마 위험에 처해 있을 거야. 초인종 소리가 그 순간의 긴장감을 깨뜨렸다. 상우였다. 그는 두꺼운 서류 폴더를 팔에 끼고 심각한 표정으로 서재로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흰머리가 조금 섞인 이 수사관은 긴장된 목례로 부부를 맞이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준호가 초조하게 물었다. 상우는 호두나무 책상 위에 폴더를 펼쳤다. 그 아기는 그가 시작했다. 3개월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젊은 여성의 딸입니다. 생물학적 어머니는 당신 가족과 같은 유전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그녀는 출산 후 살아남지 못했고 아기는 치료를 위해 병원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민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낌을 억눌렀다. 그래서 미진 언니가 특별히 이 아이를 선택한 거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언니가 우리의 유전적 조건에 대해 알아냈고 정확합니다. 상우가 확인했다. 아기는 골수 이식에 적합합니다. 이 조건의 희균성을 고려하면 100만 분의 1의 확률이죠. 당신의 언니는 우연히 이 아이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그녀를 그리고 당신을 구할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선택했습니다. 준호는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를 팔로 감쌌다. 하지만 왜 이런 식의 연극을 벌인 거지? 왜 그냥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언니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민지가 남편의 가슴에 기대어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다. 미진 언니에게는 우리 가족이 그녀를 버린 거야. 언니의 머릿속에서는 만약 자신의 의도를 밝힌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거나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기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상우가 목을 가다듬으며 부부의 주의를 끌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폴더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당신의 언니를 조종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지 씨. 당신 가족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고 상당한 자원을 가진 누군가 말입니다. 그 사진은 미진이 한 남자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자세에서 민지를 떨게 만드는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다. 이 남자는 상우가 계속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미진 씨와 연결된 해외 계좌로 정기적인 입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미진 씨의 옛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의 휴대폰이 메시지 알림음과 함께 진동했다. 그녀가 화면을 볼 때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언니야, 그녀가 속삭였다. 미진 언니가 나를 만나고 싶대. 내일 우리가 수년 만에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준호는 상우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다른 방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마치 공기 중의 긴장감을 느낀 것처럼.
민지는 본능적으로 울음소리를 향해 움직였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멈춰 섰다. 너는 쉬어야 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아기를 돌볼 테니 우리가 산구와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동안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 민지가 항의했다.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과거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리의 유일한 생존 기회를. 상우가 일어서서 서류들을 모았다. 신뢰할 수 있는 팀을 불러 조용히 만남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움직임 하나라도 미진 씨가 다시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준호가 아기를 달래러 간 동안 민지는 서재에 남아 신비의 남자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 이미지에는 먼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불안하게 뛰게 만들었다. 아침이 불광동, 서울의 가장 큰 주거 지역 중 하나의 회색빛으로 밝아왔다. 민지는 그녀의 볼보 XC90을 좁은 거리로 운전하며 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고급 차량에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는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이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우와 그의 팀은 전략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만남의 장소는 지역센터로 변모한 오래된 2층 집이었다. 민지는 주차를 하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그녀의 최근 검사 결과가 담긴 폴더가 있었다. 언니와 자신의 취약성을 공유하기로 한 마지막 순간의 결정이었다. 지역센터에 들어서자 그녀는 자신을 이영자라고 소개한 회색 머리에 노부인의 환영을 받았다. 그녀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노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한 채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랐다. 각 계단은 그녀의 가슴에 무게를 더해가는 것 같았다. 위층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는 큰 창문이 있는 넓은 방에서 그녀는 미진을 만났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의 완벽한 반영을 보는 충격은 여전히 그녀의 숨을 멎게 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민지가 우아한 자세로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있는 반면 미지는 청바지와 간단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같은 짙은 갈색이었지만 미진의 것은 불규칙하게 잘려 있었다. 마치 그녀가 직접 자른 것처럼.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민지에게는 없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혼자 왔구나. 미진이 확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민지의 것과 비슷했지만 약간 더 거친 음색을 띠고 있었다. 한해 백만장자 남편이 허락했을 줄은 몰랐어. 준호는 나를 허락하거나 금지하지 않아. 민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파트너야. 서로의 소유물이 아니라. 미지는 쓴 웃음을 지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의사 민지의 완벽한 삶, 개인 병원, 꿈의 결혼 생활, 강남의 펜트하우스. 그동안 나는 한 위탁 가정에서 다른 위탁 가정으로 옮겨 다니며 자랐어. 항상 내 가족이 왜 나를 찾기를 포기했는지 궁금해하면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민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항의했다. 부모님은 탐정을 고용하고 현상금을 걸고 수년간 TV에 호소했어. 어머니는 너를 찾다가 병드셨어. 병드셨다고? 미진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니면 우리의 유전적 유산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걸까? 그녀는 구겨진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병원 기록에서 이걸 찾았어. 우리 가족의 의료 가계도야. 이 병이 수세대에 걸쳐 우리 가족의 여성들을 어떻게 따라다녔는지 흥미롭더라. 민지는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었어? 나만의 방법이 있지. 미진이 모호하게 대답했다. 아기에 대해 알아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완벽한 적합성, 그렇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야. 네가 한 일은 잘못됐어.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에겐 찾고 있는 가족이 있어. 넌 그럴 수 없어. 가족? 미진이 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 아이는 그 병원에 혼자 있었어. 정확히 내가 혼자 남겨졌던 것처럼. 내가 그 아이를 구했어. 아니, 민지가 반박했다. 넌 그 아이를 납치해서 나를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어. 넌 내가 언젠가는 내 병에 대해 알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적합한 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죄책감의 빛이 미진의 눈을 스쳐 지나갔지만 곧 결의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나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게서 아기를 빼앗아 갈 거야. 이해하고 싶어. 민지가 대답하며 검사 결과가 든 폴더를 열었다. 네가 왜 그 남자와 일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미진아. 그가 너에게 무엇을 약속했니? 왜 지금이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신비의 남자에 대한 언급은 미진의 얼굴을 눈에 띄게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창틀을 두드렸다. 어떤 진실은 너무 위험해, 민지야. 어떤 비밀들이 묻혀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 어떤 비밀. 민지가 언니에게 다가가며 추궁했다. 제발, 미진 언니, 우리는 자매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우리는 여전히 같은 피를 나눴고 같은 고통을,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 미진이 갑자기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넌 이해 못해. 내가 말하면, 내가 모든 걸 밝히면. 그녀는 멈추고 창밖에 무언가를 보고 놀란 듯 쳐다보았다. 그가 여기 있어. 어떻게 알았지? 민지는 언니의 시선을 따라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고 상우가 보여줬던 사진 속에 같은 남자를 보았다. 그는 검은색 차 옆에 서서 그들이 있는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멀리서도 그의 자세에서 무언가 끔찍하게 익숙한 것이 있었다. 미지는 놀라운 힘으로 민지의 팔을 붙잡고 창에서 멀리 끌어당겼다. 그녀의 눈은 이전의 냉혹함이 사라지고 순수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그녀가 급하게 속삭였다. 그 사람이 누구야, 미진 언니? 민지가 언니의 팔을 뿌리치며 고집스럽게 물었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그 사람이 모든 일의 이유야.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태우, 우리 삼촌. 민지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김태우, 그녀의 아버지의 동생은 미진이 납치되기 몇 달 전에 가족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부모는 그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말할 때도 항상 쓰고 은근한 어조였다. 말도 안 돼, 민지가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삼촌이 해외로 떠났다고 하셨는데 모두 거짓말이야. 미진이 끊었다. 태우 삼촌은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어. 그가 내 납치를 계획했어, 민지야. 그가 그날 공원에서 날 데려가도록 부모에게 돈을 준 거야. 계단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다. 이영자 씨가 숨을 헐떡이며 문 앞에 나타났다. 한 남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녀가 경고했다. 가족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미지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민지를 비상구로 이어지는 옆문으로 끌고 갔다. 그가 우리를 함께 발견하면 안 돼. 넌 이해 못할 거야. 그는 계획이 있어, 민지야. 준호의 재산, 우리 가족의 유산, 그리고 이제는 아기까지 포함된 계획이야. 그들이 서둘러 금속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민지는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지? 왜 지금이야? 그가 우리의 병에 대해 알게 된 게 지금이기 때문이야. 미진이 좁은 골목으로 그녀를 인도하며 설명했다. 우리 가족에서 어머니에서 딸로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아이는 우리와 단순히 적합한 게 아니야, 민지야. 그 아이는 특별해. 그 아이의 DNA에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혁명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희귀한 돌연변이가 있어. 민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어떻게 그걸 알아? 내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가명으로 실험실 조교로 일했기 때문이야. 미진이 고백했다. 그렇게 해서 너에 대해, 아기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알게 됐어. 태우 삼촌이 6개월 전에 나를 찾아와 그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설득했어. 나를 버린 가족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지. 하지만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때 넌 진실을 알게 됐구나. 민지가 부드럽게 마무리했다. 우리가 너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옛날 신문기사들, 실종 포스터들, TV에서의 호소들을 봤어. 부모님 눈에 담긴 고통을 봤지. 그리고 네가 나와 같은 병을 진단받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태우 삼촌은 평생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나를 그의 복수 도구로 키웠던 거야. 금속 소리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누군가가 비상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민지는 언니를 쓰레기 컨테이너 뒤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상으로부터 팀이 배치되었다는 메시지였다.
그는 특허를 원해 미진이 속삭였다. 아기의 DNA에 대한 연구, 우리의 유전적 상태에 대한 연구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 셋이 필요해. 나, 너, 그리고 아기. 그래서 그가 나를 설득해 아기를 데려오게 한 거고 준호가 아기를 찾도록 모든 걸 계획한 거야. 그는 너희가 아기를 보호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그가 내가 아기 납치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잡히면 나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해. 그리고 더 있어. 미진은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며 망설였다. 그가 이 일에 혼자가 아니야. 강력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 병원 사람들, 제약업계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지는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했지만 누가 그렇게 많은 연결고리와 자원을 가진 사람과 맞설 수 있을까? 그때 민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와 함께 와. 그녀가 언니에게 속삭였다. 그를 폭로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 하지만 먼저 우리는 아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대화하는 동안 준호가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야. 태우 삼촌은 영리할지 모르지만 그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어. 뭔데? 당열된 가족의 힘이야. 민지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수년 만에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어. 민지와 미진이 불광동의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준호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전날 밤의 대화 후 그는 법무팀과 병원 이사회의 인맥을 동원해 아기의 안전한 이송을 확보했다. 소아과 과장이자 민지의 개인적인 친구인 김정훈 교수는 작은 윤서,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를 기리어 민지가 선택한 이름을 받을 병동 전체를 준비했다. 아기는 가명으로 등록될 것이며 오직 엄선된 팀만이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예비검사 결과 적합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교수가 준호에게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하지만 유전자 마커에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당신 가족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신생아 중환자실 유리창을 통해 윤서를 지켜보았다. 윤서는 그녀의 존재가 일으킨 소용돌이를 전혀 모른 채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송을 알아차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미 3번이나 이송 절차에 대해 문의 전화가 왔어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 반대편에서 상우는 수사팀을 조정하고 있었다. 경찰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그는 음모에 대한 육감을 발달시켰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납치 이상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팀장님, 한 요원이 폴더를 건네며 불렀다. 김태우의 금융기록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제네시스 제약이라는 회사에서 수십억 원의 송금을 받았습니다. 상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제네시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럴만합니다. 요원이 계속했다. 그들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유전자 연구에 가장 큰 자금을 대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사회에 있는지 아세요? 윤서의 원래 서류에 서명한 이철호 교수입니다. 한편 민지와 미진은 강남구에 있는 옛 김가의 저택에 도착했다. 쌍둥이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폐쇄된 이 저택은 먼지와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서재는 2층에 있어 민지가 익숙한 복도를 따라 언니를 인도하며 말했다. 아버지는 모든 중요한 서류를 어머니 초상화 뒤에 금고에 보관하셨어.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 미진이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며 물었다. 우리의 생일이야. 민지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내 실종을 결코 극복하지 못하셨어. 수사에 관한 모든 서류, 수년간 수집한 모든 단서, 전부 여기 있어. 금고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사설 탐정들의 보고서 외에도 태우에 관한 특정 폴더가 있었다.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진의 실종에 대한 그의 관여 의혹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였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 미진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넘기며 속삭였다.
아버지는 태우 삼촌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그를 고발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셨어.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갉아먹었지. 민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미진 언니. 절대로.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에 둘은 얼어붙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을 밟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지는 신속히 휴대폰으로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촬영해 준호와 상우에게 전송했다. 어머니 옷장에 비밀 통로가 있어. 민지가 속삭였다. 뒷마당으로 이어져. 가자. 그들이 어두운 통로를 따라 몰래 빠져나가는 동안 민지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준호의 메시지였다. 제네시스 제약이 서울 아산병원에 법적 개입을 시도했어. 상우가 체포영장을 들고 병원으로 가고 있어. 너희가 이것을 봐야 할 것 같아. 윤서의 진짜 출생 증명서를 찾았어. 미진이 민지의 팔을 붙잡았다. 뭐라고 쓰여 있어? 세상에. 민지가 메시지를 읽으며 숨을 헐떡였다. 윤서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우리의 사촌이야. 20년 전에 태우 삼촌이 버린 딸. 그는 연구 특허만을 노리는 게 아니야. 자기 딸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있어. 큰 소리가 통로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가 비밀 입구를 발견한 것 같았다.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진실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김가의 옛 저택 뒤뜰은 덩굴 식물과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이는 수년간의 방치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민지와 미지는 숨을 헐떡이며 비밀 통로에서 나왔지만 곧 태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오래된 분수대 옆에 서 있었다. 너희 둘이 아직도 이렇게 닮았다니 놀랍구나. 그가 말했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같은 운명, 같은 피, 같은 병.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기 왔어요? 민지가 물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언니 앞에 섰다. 네가 정말 내가 이 집의 모든 입구와 출구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태우가 웃음 없이 웃었다. 나는 여기서 자랐어. 기억하니? 네 아버지가 모든 관심과 명성을 받는 동안 나는 이곳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지. 미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평생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내 가족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게 사실 아니었니? 태우가 끼어들었다. 내 동생을 봐. 빛나는 의사,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 너는 그들의 완벽한 세상에 발을 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는 내게 목적을 주었어, 미진아. 살아갈 이유를 주었지. 아니에요. 민지가 개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그녀를 이용했어요. 당신 자신의 딸을 이용했던 것처럼요. 태우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수진 언니에 대해 알고 있어요. 민지가 삼촌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했다. 당신의 딸, 그녀가 임신했을 때 당신이 버린 딸 말이에요. 윤서의 진짜 어머니요. 수진은 약했어. 태우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의 어머니처럼. 내가 만들려고 했던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지. 수년간의 연구, 세대를 거친 유전 데이터. 모든 것이 이 특정 돌연변이를 가리키고 있었어. 그리고 마침내 윤서와 함께 나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가지게 된 거야.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리기 시작했다. 태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필사적으로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너희는 이해 못해. 제네시스는 단순한 제약회사가 아니야. 그것은 유전의학의 미래를 통제할 기회야. 윤서의 DNA로, 너희 가족의 질병 기록으로 우리는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어. 아기의 생명을 희생해서요? 미진이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자신의 손녀의 생명을 대가로? 더 큰 선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 태우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수지는 결국 그것을 이해했어. 왜 그녀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아기를 낳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니? 왜 유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고 생각해? 당신이 그녀를 조종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준호였다. 그는 상우와 그의 팀과 함께 나무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미진을 조종하려 했던 것처럼요.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조종하려 했던 것처럼요. 태우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도망갈 길을 계산하고 있었다. 너희에겐 아무 증거도 없어. 사실은 상우가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형의 일기, 제네시스의 재무 기록, 윤서의 진짜 서류들.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말을 멈췄다. 이철호 박사의 완전한 증언까지요. 이철호? 태우가 긴장하며 웃었다. 그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이미 말했습니다. 상구가 확인했다. 지금 이 순간 경찰이 제네시스 연구소에 있어 모든 문서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김태우 씨. 민지는 옆에 있는 미진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그녀를 꼭 안았다. 수년간의 거짓말, 조종, 고통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대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다. 수진 언니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디 계세요? 태우의 얼굴에 진정한 후회의 표정이 나타났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진실된 감정이었다. 그녀는 계획의 진실을 알아냈어. 내가 윤서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아기와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출산이 어려웠어. 그녀는 견디지 못했어. 미지는 흐느끼며 동생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민지는 그녀를 더 꼭 안았고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한 남자의 야망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고통, 이렇게 많은 삶이 영향을 받았다. 김정훈 교수님이 전화하셨어. 준호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알렸다. 윤서는 안정적이에요. 검사 결과 그녀가 이식에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하지만 쌍둥이가 동시에 물었다. 하지만 상당한 위험이 있어요. 너희 모두에게. 서울 아산병원에서 쌍둥이 자매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유리창을 통해 윤서를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녀를 둘러싼 감정과 결정의 소용돌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김정훈 교수는 의료진을 회의실에 소집해 이식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가 유리 테이블 위에 검사 결과들을 펼치며 설명했다. 적합성은 놀랍지만 이 절차는 특별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윤서는 너무 어리고 여러분이 공유하는 유전적 조건이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민지는 저택에서의 도주로 구겨진 옷을 여전히 입은 채 서류들 위로 몸을 기울였다. 의사로서의 오랜 경험으로 그녀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다. 성공 확률은 어떻습니까? 이식 자체의 성공률은 70%입니다. 김 교수가 안경을 조정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잠재적인 합병증이 있습니다. 시술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윤서의 질병이 더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분에게는 그가 쌍둥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증 과정이 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미진이 갑자기 일어섰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증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그는 민지 옆에 서 있었다.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분의 건강, 윤서의 복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 교수가 동의했다. 두 분 중 누가 더 적합한 기증자인지 결정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윤서의 법적 후견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방금 회의에 도착한 상우가 주의를 끌기 위해 목을 가다듬었다. 그것에 대해서 말인데 우리는 수진 씨의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윤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남겼습니다. 상구가 폴더를 여는 동안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수진 씨는 민지 씨와 미진 씨가 발견될 경우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녀는 태우를 통해 가족의 유전적 조건과 이식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자매가 함께 내려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수진 언니는 우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우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딸을 돌볼 우리를 믿었던 거예요. 수진 언니는 태우 삼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미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었어요. 삼촌의 계획을 역이용한 거죠. 준호는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다가가 윤서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깨어나 그를 크고 갈색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민지와 미진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상적으로는 2주입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다.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를 적절히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그가 망설였다. 그 기간 동안 두 분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민지는 언니 옆으로 걸어가 본능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윤서에게 우리 가족을 수세대 동안 괴롭혀 온 이 병에서 자유로운 온전한 삶을 살 기회를 주는 것에 관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 미진이 동생의 손을 꽉 쥐며 물었다. 우리는 방금 재회했어. 나는 다시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아마도 얘 문 쪽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이은주 박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전자 치료 연구자 중 한 명으로 제네시스의 비윤리적 관행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곳의 자문위원이었다. 저는 세 분의 유전 데이터를 분석해 왔는데 혁명적인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희망이 빛났다. 어떤 종류의 대안인가요? 윤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 박사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두 분의 완전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요.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르는 시간 말입니다. 민지와 미지는 길게 눈빛을 교환했다. 같은 거울의 두 면, 운명과 피로 하나가 된 그들은 이제 불가능한 선택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내릴 결정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이 박사는 회의실 스크린에 일련의 그래프와 유전자 서열을 투사했다. 그녀의 눈은 혁명적인 발견의 직전에 선 과학자들, 특유의 강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윤서의 DNA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희귀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그녀가 유전자 서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며 설명했다. 이것은 유기체의 자연적인 적응, 여러분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진화적 반응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녀의 몸이 결함 있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민지는 이미지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오랜 의학 경험으로 이 발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유전자 치료를 이식 대신 사용하자는 제안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이 박사가 확인했다. 크리스파차-Cas 기술을 사용하여 윤서의 DNA에 존재하는 교정 메커니즘을 이용해 두 분을 위한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이식이 가져올 수 있는 거부 반응이나 합병증의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치료법 개발과 테스트에는 약 한 달이 걸릴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검사 결과에 따르면 두 분 모두 약 3주 안에 병이 위험한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준호는 태블릿에 열심히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 어떨까요? 더 많은 장비, 더 많은 연구원들?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 교수가 끼어들었다. 어떤 생물학적 과정은 단순히 서두를 수 없습니다. 세포가 증식하고 유기체가 반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민지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있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적극적인 완화 치료를 시작하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거예요. 이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합니다. 부작용이 심할 것이고 그래도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장이 필요 없어요. 미진이 선언했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우리에게는 단지 기회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 순간 상우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다. 수사관은 메시지를 빠르게 읽었고 그의 표정에 걱정이 스쳤다. 제네시스가 마지막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유전 연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 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그들의 시설에서 수집되었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들이 그럴 순 없어요. 준호가 항의했다. 그건 비윤리적이고 정확히 태우가 마지막 수단으로 계획했을 법한 일이에요. 민지가 말을 마쳤다. 그는 구금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연결망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박사는 서둘러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제네시스가 가처분을 받아내면 전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처분을 받아내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미진이 물었다. 최대 48시간입니다. 상우가 대답했다. 제 사법부 내 연락망이 절차를 지연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때 윤서가 중환자실에서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장치를 통해 증폭되어 민지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녀는 일어섰고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행동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선언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모든 과정을 옮길 거예요. 준호, 당신이 스위스에 가지고 있던 연구센터 말이에요. 준호의 눈이 이해의 빛으로 밝아졌다. 멘데스 첨단 연구소요. 완전히 독립적이고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24시간 안에 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가 덧붙였다. 그녀는 이미 휴대폰으로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중한 상태의 환자들을 옮기는 물류. 그건 제게 맡기세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의료 장비를 갖춘 제트기가 있습니다. 민지는 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조용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미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그럼 결정된 거군요. 민지가 결론 지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로 싸울 거예요. 윤서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뒤에 올 모든 세대를 위해서요. 팀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민지는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윤서는 진정되어 이제 작은 곰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족의 사랑이 그녀를 보호할 것임을 아는 듯이 미소 짓고 있었다. 6개월 후 스위스의 봄 햇살이 멘데스 첨단 연구소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민지와 미지는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윤서가 잔디밭에서 첫 걸음마를 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가 주의 깊게 아기를 살펴보고 있었다. 최근 몇 주간의 치료는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 박사팀이 개발한 유전자 치료는 쌍둥이의 상태를 안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윤서가 수세대 동안 가족을 괴롭혀온 질병에서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했다. 수진 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 미진이 어깨 위에 쇼를 조정하며 말했다. 치료로 인해 두 자매 모두 추위에 더 민감해졌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나비를 쫓으려 애쓰는 조카를 바라보았다. 연희는 태우 삼촌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아. 가족 사랑의 힘은 어떤 유전자나 질병보다 강하다는 것을. 스위스로 모든 작업을 옮기기로 한 결정은 결정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제네시스가 한국에서 법적 조치를 막으려 자원을 낭비하는 동안 의료팀은 쉬지 않고 치료법 개발에 매진했다. 이제 멘데스 연구소가 특허를 가진 이 연구는 비슷한 유전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다른 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었다. 어제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어. 미진이 잠시 침묵 후 말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특정할 필요가 없었다. 자매들은 태우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형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었다. 뭐라고 쓰여 있었어? 용서를 구하더라. 미진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권력과 통제에 대한 그의 집착이 정말 중요한 것을 얼마나 보지 못하게 했는지 이제야 이해했다고 해. 그래서 넌 용서할 수 있었어. 미진은 이제 그들을 향해 뛰어오는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용서가 있거나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고 있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준호가 윤서를 안고 벤치로 와 그들과 합류했다. 아기는 즉시 민지와 미진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그녀에게 두 사람은 동등하게 중요했다. 이 박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준호가 알렸다. 윤리위원회에서 치료 프로그램 확대를 승인했대요. 다음 달부터 다른 가족들을 받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는 기쁨의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수진 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도요. 미진이 덧붙였다. 그분들은 우리 가족이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연구소의 단골 방문객이 된 상우가 손에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수사의 마지막 서류들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네시스는 새로운 경영진 하에 재구성되고 있으며 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윤서는 성인 세계의 복잡함을 전혀 모른 채 벤치 근처에 새가 앉는 것을 보고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은 새롭게 형성된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소리였다. 가장 인상적인 게 뭔지 아세요? 준호가 민지를 안으며 말했다. 이렇게 작은 존재가, 그는 윤서를 향해 미소 지었다. 우리에게 사랑, 용서,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매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수십 년간 떨어져 있다가 그토록 많은 고통과 폭로를 겪은 후 그들은 서로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도 발견했다. 윤서를 통해, 그들이 개발을 도운 치료법을 통해 그들의 가족 유산은 변화될 것이다. 고통과 이별의 이야기에서 희망과 치유의 이야기로. 가족을 위해 미진이 차 한 잔을 들어 올리며 제안했다. 가족을 위해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오후의 태양이 스위스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며 앞으로 많은 사랑과 발견의 날들을 약속하고 있었다. 윤서는 보호자들의 팔 안에서 안전하게 하품을 하고 민지와 미진 사이에 몸을 뭉쳤다. 그녀는 운명이 영적으로 하나로 만든 그들을 육체적으로도 하나로 만들었다. 한때 너무나 불확실하고 두려웠던 미래는 이제 그들 앞에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찬 밝은 길로 펼쳐져 있었다.